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좋은 책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지난주 40만 축하한 이후로 네. 조금 더 가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정도에서 멈춰 주시더라고요. 네, 중용의 미라고 할까요? 네. 네, 우리를 너무 또 네. 고개 들지 않게 네. 또 적절히 조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 역시 시청자 분들의 선택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네, 겸손해야 됩니다. 너는 딱 40만 네. 아니야 더 이상 안 돼. 그만큼만 일단 있어. 이런 네. 마음. 고맙습니다. 여튼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로빈슨 크루소 아주 또 재미있는 책 소개를 해드렸고 외로움에 대한 그런 책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네. 어떤 책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까요? 네, 사실 지금 선거철이 뭐 도래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선거를 칠 때마다 이제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 그죠? 왜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하는가. 근데 보통 우리가 국가로 생각할 때 한 번씩 보면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좀 비이성적인, 요즘 자주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만, 그런 것들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뭔가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걸 따르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국가라는 것들, 사람의 삶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어떤 운명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기도 합니다만, 네. 또 한 번씩 우리를 이렇게 옥죄이기도 하는데, 이런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걸 좀 신화와 인류학의 관점 그리고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추정한 책이 있거든요. 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 겸 신화학자 겸 인류학자 겸 여러 이제 방면에 걸친 이제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카자와 시니치가 쓴 까이에 소바주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까이에 소바주. 네, 까이에 소바주는 프랑스 말인데 일종의 그 레비스트로스라는 프랑스 인류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빵세 소바주라는 책을 썼어요. 빵새 소바주? 빵세하면 생각, 사고. 네. 네. 소바주가 야생이라는 뜻이거든. 야생. 네. 길들이지 않는 세비지. 예, 세비지. 네. 소바주. 그래서 야생의 사고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좀 이제 나름 오마주를 해가지고 까이에 소바주. 까이엔 뭐예요? 까이에는 산책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산책? 예. 그러니까 야생의 사고를 가지고 산책을 해본다. 인류 역사의 여러 이제 문화의 여러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런 이제 까이에 소바주 5권 시리즈를 썼습니다. 예전에 그 뭐죠? 누구지? 왜 그 팡세를 쓴 사람 있잖아요. 예, 파스칼. 파스칼이죠. 네. 그럼 그게 사고란 생각. 뜻이에요? 예, 예. 나는 팡세가 네, 팡세. 정말 무식한 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네. 새 이름인 줄 알았잖아. 빵세. 팡세. 빵세. 진짜 무식하다. 네, 그죠? 전 뭔지도 몰라요. 파스칼인데 빵세가 사실은 이제 사고 뭐 이런 네. 거군요. 아유, 하여튼 카이에 소바주. 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고 야생의 사고의 야생의 산책. 사고에 대한 야생의 산책. 산책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국가라는 게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예, 그래서 이게 5권이 처음 뭐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곰에서 왕으로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신의 발명, 대칭성 인류학 이렇게 5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권 곰에서 왕으로 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탄생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건 뭐 정치학적인 개념은 아니고 하나의 이분이 주장하는 대칭성 인류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오늘날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국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네.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겠어요? 국가 네. 농업 사회에서 막 이제 자원이 넘쳐 흐르고 그러니까 서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지. 네, 전쟁이 나니까 이제 통솔자가 있고 그렇죠. 그걸 묶고 하나로 묶어서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맨 처음 이제 부족 사회, 뭐 시족 네, 사회 네, 이렇게 이제 네, 가다가 그래서 점점 이제 옆에 정복하고 커지고 사이즈 커지면서 이제 좀 제도도 체계가 생기고. 필요하고 예. 그렇죠. 법과 제도가 필요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졌겠거니 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네, 하는데 그거 이상의 뭐 덤땡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일단 잉여 가치가 만들어져야 되죠. 네. 오, 오. 이지선 일단 역시. 좀 했더니 네.
그리고 또 계층성, 사회 계층 구조가 만들어져야겠죠. 예를 들어 뭐 노예도 있다든지 네. 부족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 뭔가, 당하는 사람. 그렇죠. 통치와 지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이라키. 그렇죠. 하이라키 맞습니다. 네. 아우, 아는 거 많아. 너한테 질 수는 없잖아.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인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네. 저 북서해안 쪽에 인디언 부족들 네. 충분히 그러면 국가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족들이 있는데 안 갔구나. 안 간단 말이에요. 오. 그냥 안 가고 계속해서 그 부족 사회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어. 그 왜 그런가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신석기 혁명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신석기 시대 혁명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많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의 어떤 이제 곳들이 그 이후에 이제 국가의 탄생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국가가 되고 한쪽에서는 국가가 안 되는지 그 흔히 말하는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뭐 인류학 관련 책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가로 넘어가지 않고 국가로 넘어가서 그것을 끊임없이 그 사회 내부에 일종의 그 국가로 넘어가서 방지하는 네. 그런 원리로 작동되는 사회가 있었다는 거죠. 인류학적으로.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국가라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국가 내부에서 국가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모순들을 그냥 넘어가는데 오히려 이거를 연구하다 보면 지금 거의 이제 하나의 어떤 막다른 골목의 다른 국가 체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사고를 내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사회 체제를 만들어낼 건가 이런 데 한번 고민을 해본 거죠. 아 지금 이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네. 국가가 없는 곳은 없죠. 네. 왜냐면 없는 곳은 다른 국가 어디든 하여튼 쳐들어가서든 뭐 했든 자기네 영토를 만들 테니까.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충분히 그럴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국가라는 걸 왜 만들었는가? 지금 현재 우리 국가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힌트 같은 게 그 안에 숨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미셸 우엘백이 했던 말입니다. 미셸 우엘백 우리 알잖아요. 복종이라는 복종? 소설로 아주 오베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이슬람화 네. 된다라는 네. 가정에 그 소설을 썼는데 우리 봤잖아요. 저 없었나 봐요. 아 있었어. 뭐. 없었어? 네, 저 일단 없어. 그래요? 네. 바로 이제 미셸 우엘백이 제1차 형이상학 혁명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일신교가 성립될 때를 1차 형이상학 혁명이라고 해요. 아. 유일신에 대한 관념이 나올 네. 때 그러니까 이제 유일신에 대한 관념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신이 완전 절대적이잖아요. 인간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비대칭이 되죠. 그죠? 대칭이라는 것은 서로가 좀 동등한. 동등하고 맞서고 서로가 상호 교환도 되고 서로 상호 이제 이동도 가능한데 네네. 완벽한 비대칭성. 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군사적 비대칭성 무기를 가져야 된다. 핵폭탄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비대칭성이 바로 유일신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이 결국은 국가에 승리하고 거의 괴를 같이 한다는 거죠. 국가라는 것은 결국 세속적인 의미에서 신이 왕이거든요. 네. 왕이 그 모든 권력을 자기 몸속에 체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다. 이 비대칭성이 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종교의 탄생과 유일신 종교, 일신교 종교의 탄생과 국가의 탄생이 괴를 같이 하면서 쭉 왔단 말이죠. 그걸 제1차 형이상학 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나름 발전이 됐죠. 그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2차 형이상학 혁명이 온 거예요. 그게 네. 말하면 우리 과학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과학적 사고. 근데 이 과학적 사고라는 게 이 레비스트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화적 사고하고 과학적 사고는 거의 같다고 봐요. 신화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는. 신화적 사고랑 과학적 사고가 같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제가 나카자와 시니치의 네. 그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여러 가지 그 축적에 따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것들은 이제 다른 또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나카자와 시니치의 어떤 학문적인 축적에 따른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나카자와 시니치에 따르면 지금부터 3만 년 전에 어떤 인간의 두뇌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요. 그 전에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뇌가 전부 다 특정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특정 영역.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이것을 사물로 인식하는 영역이 있고, 네. 감각하는 영역이 있고, 뭐 보는 영역이 있고, 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어떤 네안데르탈인도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하는 풍습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하나의 기호로 바라봤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죽었다는 죽은 것들 나타낸 기호로 바라보고 그걸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칸막이로 돼 있는 사고를 했다는 거죠.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스위스 그 아미 나이프 있잖아요. 네. 그 딱 보면 안에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뭐 안에 하나 들어 있지만 그 안에 용도가 뭐 캔 따개도 있고 칼도 있고 맥가이버 칼. 네. 맥가이버 칼. 네.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머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는데 제가 너무 오버했군요. 아니 혹시 왜냐면 아니야 해주세요. 뭐 혹시 또 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건 또 네. 말씀. 자, 그랬는데 좋죠. 네. 그 3만 년 전에 유동적 지성이 출현했다고 봐요. 네. 우리 뇌의 어떤 여러 가지 시냅스 방식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유동적 지성. 그러니까 이 뇌를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냅스가 네. 한쪽에 있다가 막 여러 방향으로 서로 뭐라고 할까 접합되는 형식으로 새롭게 막 뭔가 횡단하는 느낌. 여기저기로 링크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 용도에 요만큼, 저 용도에 이쪽 부위 이렇게 이제 딱딱딱 정해서 쓰이다가 네. 이게 막 그 물 흐르듯이 막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네. 지성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이 뉴런 네트워크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하나의 어떤 우리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제 사고의 어떤 비약적인 도약을 맞죠. 이뤄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보통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신화적 사고라고 보거든요. 네. 네. 이 신화적 사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뇌 영역에 칸막이로 되어 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말 그대로 신화적 사고는 서로 대칭한다는 거죠. 대칭적 사고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인간과 짐승이 있잖아요. 예. 네.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짐승이 서로 말을 할 수 있고 의사교환할 수 있고 서로 존재를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당군 신화에도 곰이 인간이 되잖아요. 네. 인간이 곰이 될 수 있고 네. 곰과 인간이 말을 나눌 수 있고 전혀 A와 B가 전혀 다른 것들끼리 서로 통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대칭적 교환 가능하다는 거. 네. 그게 바로 과학의 생각이잖아요.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존재 형식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과 의미에서. 에너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인 그 어떤 형태의 틀에 보면 신화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가 상당히 비슷하죠. 전혀 서로 다른 것끼리의 친연성이랄까 관계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네. 뭔가 서로 움직이는 공통 원리를 찾으려 하고 공통되는 뭔가 있다고 보고 충분히 서로 호환 가능하다고 보고 물질이 에너지로 그 존재 양식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처럼 에너지가 물질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바로 이 신화적 사고가 그 1차 이상학 혁명으로 일어난 그 유일신의 어떤 종교적 사고에서 억눌려 있다가 네. 그게 이제 과학 혁명 때 다시 그게 부활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신화라든지 뭐 이런 쪽 종교나 이런 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대체로 이렇게 과학이랑 연결시킨 걸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야 이제 여기에도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건 또 정프로가 이런 것도 잡아냅니다. 일부러 네. 억지스럽게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과학하는 분들은 역시 신화와 과학은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닮아 이런 있어.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신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과학적인 뭐 양자역학과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 뭐 주역은요 이렇게 아주 과학적 원리가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자신들의 조금은 설득력이 좀 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학의 어떤 성격과 이렇게 자꾸 일치시키려고 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정프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이게 제 귀에 이렇게 제대로 잘 들어오겠어요? 제 얘기에? 에이 그러지 말아요.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나카자와 시니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뭐 학부 때 물리학을 그렇습니까? 도쿄대 물리학인가 하여튼 전공을 좀 했고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저도 뭐 그 과학적인 그걸 평가하기 좀 힘듭니다만 근데 그 위에 보여주는 거 보면 그렇게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많았죠. 과학적인 성과를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들이 전혀 엉뚱하게 그 맥락 없이 해석을 한다든지 가져온다든지 그걸 가지고 또 비꼰 책도 나와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이 얼마나 이런 식의 과학적 개념을 오용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공부를 했던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억지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예, 그게 뭐 완전히 뭐 그냥 이것들이 전혀 없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요것들은 하나의 어떤 이걸 엄밀한 어떤 과학적으로 재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관측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이제 우리가 한번
매우 닮아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예, 그리고 결국 이제 신화적 사고라는 것들을 이제 결국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크게 보면 틀이거든요. 네. 개별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실험이랄까 재현 가능해야 되고 또 말 그대로 이제 관측이랄까 네. 예측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true와 false를 판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좋든 나쁘든 true와 false를 판명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사실 true와 false를 판명한다기보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본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인 수준이랄까 지적인 뭐 덜비랄까 그리고 자기 경험에 여러 가지 비춰가지고 사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여튼 대칭적인 모습들 그리고 교환 가능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사고 혹은 과학적인 모습들과 좀 닮아 있는 신화적인 네. 사고 같은 것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형식 논리학에서는 네. 그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해가지고 A는 A고 A는 결코 not A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A하고 not A 사이에서는 그거 A이거나 not A지 그 중간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만족하는데 근데 과학에서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사실상. 과학에서는 뭔가 서로 다른 뭔가 힘사이에 자꾸 예측을 하고 네. 가설을 설정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들 사이에 관계를 보려고 하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요건 요렇게 보이지만 좀 더 우리가 측정 도구를 더 정밀하게 만들고 더 이렇게 새롭게 만들수록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예전에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막 그런 걸 놀랍게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났지? 네. 분명히 맥박도 다 정지돼 있고. 근데 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 측정 단위가 정밀하게 세분화되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혈류가 내로 흘러가고 있었다. 뭐 이런 네네.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또 존재하니까요. 네네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과학의 어떤 가설을 설정하는 것도 사실 따지자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사실 신화적인 사고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런 네, 면에서도 네. 교환 가능성. 그 교환 가능한 것들 가운데 단위 화폐당 가장 효율이 좋은 게 혹시 뭔지 압니까? 배랑? 네, 단위 화폐당. 네. 금? 뭐 이런 거요? 아니죠. 커피. 커피.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10,000원으로 우리가 가치를 바꿀 수 있다면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우유 같은 거 뭐 930ml짜리 한 2개 정도 아마 살 겁니다. 네. 그러나 1kg 커피라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친구와의 우정 또 연인과의 사랑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 이런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어 10,000원으로 가능하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무리했을까요 제가? 네. 이렇게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지만 저는 맞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1kg 커피 교환 가능한 그 어떤 것보다 더 훌륭한 맞습니다. 상품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1kg 커피 1kg 커피의 그 향과 네. 맛과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저는 그 1kg 커피가 담겨있던 그 병조차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그 병이 너무 또 사랑스러워요. 네, 그 1kg 커피가 있었던 그 콜드브루 병, 네. 그거 이렇게 쭉 모아놔서 이렇게 벽에 쭉 쌓아놓으면 그것도 아주 장관입니다. 그 병마저도 네.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시군요. 저는 그거 없으면 병에 걸릴 것만 같아요. 자, 여러분도 1kg 커피에 네. 한번 사랑에 푹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가장 맛바꿀 때 최고의 제품은 바로 1kg 커피였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고요. 낙가자와 신이지, 네. 낙가자와 신이지, 곰에서 왕으로 네. 우리 국가의 탄생과 네. 관련된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본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신화가 그래서 이 신화적 사고, 대칭적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칭적 사고. 그래서 이 대칭적 사고가 행해지는 사회, 신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사회가 이제 말 그대로 그 대칭적 사회고 그것이 깨어진 사회가 지금의 이제 국가 체제가 등립한 이후부터 비대칭적 사회가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보면 먼저 신화가 좀 뭔지 약간 그러니까 신화가 즐겨 다루는 게 과연 뭘까? 네. 그걸 알아야지 먼저 대칭적 사고가 뭔지를 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것이 깨어져서 이제 국가가 탄생했는지 네. 그걸 알 수 있으니까 먼저 네. 그 신화의 어떤 다루는 것들이 뭔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화가 다루는 것들을 보면서 대칭적 사고를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결국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를 설명할 때, 시간을 설명할 때 안과
바퀴 이어져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거기서는 인간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인간이 되고 서로 다른 존재가 똑같이 어떤 서로의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아니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불을 쓴다든지 그리고 인간이 금속 도구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죠. 네. 동물이라든지 자연에 대해서. 네. 그럴 때 이 신화를 가지고 야 본래 우리 옛날에 다 같은 존재였어.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는 아니고 동물하고 다 같았단다. 그래서 우리도 맨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은각시가 뭘 갖다 준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동물들하고 같이 잘 살면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뭘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고 그래서 유일한 지배자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동물들하고도 우리가 서로 교환이 가능하고 서로 대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서로 이 동물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면 안 된다. 좀 자제하고 뭔가 평화롭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틀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야기의 틀이 인간은 절대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인간과 동물들은 비슷한 그래서 뭐 생김새는 좀 다르고 뭐 이럴 수 있으나 어쨌든 너도 팔다리 4개 나도 팔다리 4개 이렇게 좀 비슷한 존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불이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갖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비대칭성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신화의 세계에서 국가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간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게 결국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한 신석기 혁명, 농업을 짓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로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일신 종교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중간에 과학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이제 제2차 혁명으로 새로운 좀 뭐라고 할까 생존의 출구를 열었지만 지금 사회는 거의 이제 그것도 위기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과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돌파하는 것도 사실상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제3차 혁명이 필요한 시기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겨나는 비합리랄까 부조리랄까 이게 지금 과연 국가 체제로 이제 해결할 수 있겠냐. 그게 지금 한계에 도달해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양극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 양극화. 최근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갈수록 양극화의 속도는 심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뭐 5명의 사람이 뭐 40억 명의 뭐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게 갈수록 심해진다는 말은 뭡니까? 양극화라는 것은 결국 비대칭이거든요. 비대칭성이 정말 인류가 이 지상에 태어난 이래 유례 없을 만큼 비대칭성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3명이 50억 명하고 맞먹는다는 이 비대칭성 어떻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럴 때 결국 이 비대칭성이 심화될 때 결국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겨나는 모순이랄까, 부조리랄까, 갈등이랄까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예전에 어떤 국가에 맞서 가지고 국가로 가지 않았던 그 사회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어떤 방식으로 그 지혜를 구사했는지 그걸 좀 찾아보면 그나 우리가 갈 수 있는 좀 시사를 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 재밌는 장자크 루소의 말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 이거죠. 우리가 신화의 사고, 신화적 사고라고 하고 대칭적 사고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앞으로도 아마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에 대해 정확한 관념을 갖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신화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의 말을 레비스트로스가 인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신화적 사고로 움직이는 사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 똑같죠. 자유와 정의와 평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과연 우리는 그게 지금 존재하냐 이거죠. 완전한 형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과거에 과연 존재했겠냐 이거죠. 미래도 그게 과연 존재할 거냐 이거죠. 자유, 정의, 평등, 진리라는 게.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념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거죠. 잠깐. 왜냐?
그래야지 지금 우리는 이 상태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지금을 우리를 잘 살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한한 어떤 문제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화의 어떤 상상력들 그리고 신화적 사고를 가져야지 이 비대칭성 사회를 제대로 이제 돌파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유와 정의, 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고 그러니까 아예 됐다 자유고 정의고 뭐 평등이고 그냥 돈이나 많이 벌자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버리면 자유나 평등이나 정의에 대한 아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면 이제 완전히 정말 무너지겠죠. 그렇죠, 무너지는 네. 거고 대신 이제 현재는 좀 힘들더라도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이제 머리에 생각하고 살다 보면 설령 지금은 그게 뭐 꽤 먼 이야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끈을 놔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신화적 사고에서는 인간은 아주 독특한 우월성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항상 서로 동물하고 언제든지 대칭하고 교환 가능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우리가 그 환경 파괴라고 할까 그리고 동물에 대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우리가 그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습니다만 예전에 유발 하라리 책에서 나옵니다만 그 막상 그 축산 산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리포트랄까 그런 영상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고기를 못 먹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철저히 숨기는 거죠. 은폐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신화의 어떤 예전의 방식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절대 자연이란 것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근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기서 이 책이 서여질 때 출판될 때가 바로 광우병의 시대, 막 광우병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가장 효율성, 합리성을 가지고 그 소의 뼈를 가지고 그죠 갈아가지고 다시 소에게 먹였는데 그 신화적으로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생산으로부터 우리 소비가 완전히 이제 분리되고 그 중간 단계가 전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심지어 이렇게 고기가 통째로 걸려 있는 것만 봐도 약간 좀 조금 저어되는 게 있어요. 진짜 안 해보셨구나. 그 외에 저 뭐 돼지고기 통으로 매달려 있는 거 혹시 저 봤어요. 정점에서 그만 봐도 약간 미안한 마음 좀 들지 않아요? 아닌가? 별로 그 정도는 근데 아니야? 많이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뭐 영상으로도 본 적 있고 이런데 그렇죠. 그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좀 많이 됐었나? 그거 보면서 별 생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목살이다, 삼겹살이다, 뭐 잘라져 있는 거, 이게 살만 이렇게 딱 부위별로 놓이는 걸 보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돼지였는지 뭔지 뭐 그 원래 모양도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이제 통째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것만 보더라도 예전에 시장 가면 그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도 옛날에 보면 통으로 이렇게 많이 거슬려가지고 통으로. 근데 그것만 봐도 조금 마음이 좀 편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근본적으로 대칭적 사고를 뭐 우리 무의식 속에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칭적 사고는 뭐냐면 하이어라키 위계에 익숙한 사고예요. 인간이 제일 마무리 영장이고 그다음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놈이 밑에 놈을 다스리고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신화적 사고라는 것들이 일주일간에 없어지지 않단 말이죠. 그 이쪽에는 이렇게 봐요. 신화적 사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간이 3만 년 전쯤에 그 당시 이제 아주 빙하기, 아주 유럽 북방에 막 그냥 빙하원이 퍼져나갈 때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내 안에 뉴런의 접합 방식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결국 인간은 이 뇌의 어떤 그 뉴런의 배선 방식이 바꿔지는데 이제 성공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획득한 어떤 잠재 능력이 결국 이제 그 우리가 1차 형이상학 혁명, 2차 형이상학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발휘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과가 이제 거의 바닥에 왔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곰에서 왕으로 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곰이라는 것들이 상징하는 건 자연이거든요. 자연의 권력. 그 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권력은 본래 자연에 있는 거예요. 모든 힘은 자연에 있다고 봤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행복이란 말 일본에서 뭐 주로 이야기한 겁니다만 행복이라고 할 때 이 행이 뭐냐 이거죠. 행이 행하고 복하고 제가 좀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행복이 뭐냐면 이렇게입니다. 네. 저 바다 건너 어느 뭔지 모르는 쪽에서 나에게 뭔가 선물이 날아오는 거예요. 선물이 날아오는 게 행위가 복이고 또 마찬가지로 저 깊은 산속에서 뭔가 또 나한테 뭔가 주는 것이 또 행복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예, 자연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가치의 그 터전, 가치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은 그 부가가치가 있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 자연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해피니스 할 때 행복이라고 할 때 네. 그게 해픈이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막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산과 바다에서 그냥 뭐가 툭 날라온다는 거죠. 나한테 우연히 날아오는 거죠. 그게 사실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막 오만하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가 이 자연을 모두가 다스릴 수 있어 해가지고 막 그냥 짐승을 난도질하고 막 그냥 우리 저거 그냥 키워가지고 빨리 고기 얻어야 되니까 막 그냥 아주 참 좀 그런 비생태적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한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많이 둔감해 있죠. 비대칭적 사고로. 근데 신화적 사고랄까 신화의 이야기는 그런 훈련을 자꾸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나카자 시니치 같은 경우는 티벳 가가지고 한 3년간 수련을 했어요. 네. 근데 수련할 때 제일 처음 수련할 때 뭘 시키냐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짐승 잡는 거 있잖아요. 도축하는 거. 네. 그걸 구경하라고 하거든요. 그 구경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지금 잡혀지는 양과 염소가 전생에 너희 엄마였어. 넌 쟤하고 전생에 엄마였는데 지금 너 엄마가 지금 너에게 자기 살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지금 도축 당하는 걸 한번 지켜봐라 이거죠. 그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불교가 여기서는 그래서 그 결국은 바로 제3의 형이 이상학혁명을 가져올 대칭성을 가져올 종교로 불교가 많이 꼽히는데 네. 그 불교에서 받아들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인도 쪽 생각입니다만 윤회 사상이거든요. 그 윤회 사상이 바로 대칭적 사고를 만들려고 받아들인 거죠. 네, 네. 너가 말이야 예전에 너도 닭이었고 너도 소였고 너 나무였고 풀이었고 너 그럴 수 있어. 다음 생에 다시 갈 수 다시 갈 수도 있고 너 그럼 함부로 하면 되겠니? 그렇게 해야지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너무 그럼 탐욕을 안 부리고 그죠? 너무 탐욕을 안 부리고 너무 헛된 거에 막 낭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연과 평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대칭을 이루가자 이게 이제 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자연과 그렇게 균형을 이루면 당연히 인간 사회도 균형을 이루어지겠죠. 네, 네. 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사회가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은 예전에 이 책을 좀 해달라는 이제 분도 많았고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어디 보니까 강금실 법무부 장관 했던 그분도 자기 인생에서 아주 자기에게 큰 영향을 준 책으로 이 책을 꼽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경쟁 사회 그리고 비대칭 사회에서 그 자체를 당연히 기본값으로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 전혀 이제 대칭적인 사회가 우리의 기본값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좀 깨우침을 준다고 할까 이런 것도 좀. 그럼 이제 우리가 너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서구적인 네. 생활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 서구적인 사고라는 게 상당 부분은 혹은 뭐 거의 기본으로 깔린 게 이제 기독교적인 네. 세계관이잖아요. 네.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성경에도 쓰여 있듯이 너가 이제 이 자연들을 지배해라. 그래서 마음껏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습니다. 하여튼 너네들이 최대한 열심히 잘 읽어서 나중에 뭐 나한테 뭐 다시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 위에는 신이 있고 그 아래 모든 이 지구의 생명체들은 내가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또 잘 훈련시켜서 최고의 잉여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정도로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지금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까 그런 뭐 도축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제일 효율 좋은 게 그렇게 아주 좁은 닭장 같은 데에서 이제 못 움직이게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도축하는 게 내 제일 효율적인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비대칭적인 것이 신화적인 요소를 잘 만난다면 어쩌면 꽤나 대칭적인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물론 이제 그 기독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리 프롬의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에 또 나오듯이 같이 자연과 그 아주 평화롭게 같이 서로 공존하는 이런 이제 대목들 다 같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이제 특정 측면만이 부각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사회적으로 투영돼서 왔던 것도 사실인데 네. 어쨌든 우리는 좀 비대칭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게 과연 대칭성이 뭐고 비대칭성이 뭔지를 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국가를 할까 야만이라는 걸 탄생했고 네네. 그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걸 극복할 방법을 수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비대칭성이 굉장히 지금 이제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인데 아까 그 행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 바다에서 저 산에서 툭 던져지는 어떤 선물 같은 네. 것들 이게 이제 행복이잖아요. 네. 네. 저도 그런 행복을 느낄 때가 그 소백산에서 뭐가 툭 날라옵니다. 바로 소백장 홍삼이죠. 홍삼이죠. 예, 그 홍삼이 저희 집으로 날라올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요. 내가 주문했던 기억을 살짝 잊기만 한다면 아 맞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행복이다. 없어요. 주문한 거 굳이 기억해봐야 뭐 할 겁니까? 네. 환불할 것도 아니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선물이다. 선물이다. 행운이다. 소백산에서 날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문하고 잊어야 되는 바로 그 제품 소백지향 홍삼 여러분도 주문하고 잃어버리세요. 네. 잊어버리고 물건이 안 간 경우는 더 좋죠. 아? 물건이 안 소백지향 간다고? 홍삼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요? 그래도 받아야죠. 네, 그럴 일은 주문했으니까. 없으니까 네. 네, 주문하시고 산에서 가는 행복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입니다. 지금 진짜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인터넷이랄까 여러 가지 애플 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만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또 쇼핑해가지고 받는 거가 늘어났을까? 이게 결국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뭔가에서 툭 날라오는 느낌 있잖아요. 아, 편한 걸 떠나서 예, 본능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본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때 나한테 모르는 뭔가 내 앞으로 딱 왔을 때 그것이 나에 대한 은총이랄까, 네. 나에 대한 선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돈 낸 건 까먹고. 본래 교육의 그렇죠. 근데 네. 교육의 시작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거 과연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라고 할 때 네.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뭐 그냥 자기가 뭘 하나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리구슬도 유리도 좋고 그걸 잃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게 놓여 있어가지고 이것을 나에게 온 선물로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는 이걸 받고 또 여기 나도 뭘 갖다 놓아야겠다. 어.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교육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그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하루에도 뭐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막 바뀌잖아요. 그럴 때 어느 순간 그거 하잖아요. 술을 어느 갖다 놨는데 그 다음에 또 자기들 술을 갖다 놓고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교육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은 나에게로 온 선물이다. 이것은 나에게로 보내진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결국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저 신화 뭐 제가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만 제가 읽어본 수많은 신화들을 보면 네. 항상 그 비슷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다 우연히 뭘 발견해 어떤 네. 물건을 그죠? 예, 그래서 그 물건이 나중에 뭐 큰 뭐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혹은 뭐 어떤 애기가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하여튼 형태는 있습니다만 네. 우연히 하여튼 내 물건이 아닌 뭔가를 받거나 나에게 갑자기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신화에 많이 좀 네, 적혀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국가는 언제 네, 탄생하는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가죠. 네. 네. 자, 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이해가 되니까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일단 문화가 뭐고 대칭이 뭔가를 설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2부에 보면 이제 결국 국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바로 이제 신화의 사고가 이제 이루어지는 사회. 네. 그 사회에서는 문화와 자연이 이렇게 딱 갈라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완전 같은 값으로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문화로 구성되어 있고 네. 이제 자연 동물 사회는 그 자연의 원리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화는 뭐냐 이거죠. 문화.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의 원리는 뭐냐 이거죠. 문화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배려입니다. 배려? 배려와 절제입니다. 뭐냐면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욕망을 억누르고 그래서 절제하고 그리고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사회가 이제 유지되는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네. 이건 동물이 결코 따라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어떻게 하죠? 동물은 버리고 가죠. 버리고 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 먹을 때 어떻습니까? 뺏어 먹고 뭐. 뺏어 먹고 그 다음에 동물은 배려하고 이런 거 없죠. 네. 테이블 매너 없죠. 그냥 뭐 배고프면 쫙쫙 먹고 네. 그 다음에 동정심 이런 거 없죠. 뭐 내가 지금 배고프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건 뭐 제가 불쌍하니 이런 거 안 따져요, 그죠? 어미 염소, 새끼 염소가 있는데 아유 저 죽이면 얼마나 불쌍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동물은 내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내 프로그래밍된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문화의 원리가 있고 동물이 자연 상태 그대로 생각하는 자연의 어떤 원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구성되고 있다 이거죠. 네. 이 신화의 사회에서는 세계는 근본적으로 대칭적인 거예요. 바이너리 해가지고 이원적인 거죠, 그죠? 네. 하나가 모든 걸 다 이론론이 모든 걸 다 지배하지 않아요. 인간 사회는 문화의 원리, 자연 사회, 동물의 세계는 그 자연 세계의 원리 이렇게 네. 딱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권력, 힘은 어디 있냐 이거죠. 결국 자연에 있다고 봐요. 자연에 있잖아요, 자연에. 우리가 농사를 짓든 네. 사냥을 하든 열매를 따오든 다 자연에서 우리는 얻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물론 씨를 뿌리지만 그 씨도 자연에서 나왔고, 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은 자연에 있다 이거죠, 자연. 그래서 인간이 결국 뭐라고 할까, 이 쉽게 이제 이런 자연의 힘을 네. 접할 수도 없고 손에 넣을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동물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서로 이제 너하고 나하고 서로 맞바꾸는 게 가능하다. 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통해서 이제 자연의 힘의 비밀에 이제 접근하려고 이제 인간들은 이제 시도를 한다는 거죠. 네. 여러 형식의 어떤 제식, 리추얼, 제의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문화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도 짓고 수렵도 해가지고 가서 동물도 사냥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에는 이제 바꿔지어야 되잖아요. 대칭이니까. 근데 네. 자연의 원리가 지배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지금까지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었으니까 동물이 인간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항상 어떤 겨울에 제사 같은 거 지내고 할 때 동물의 탈을 많이 쓰잖아요. 동물의 탈을 쓰고 나중에 곽효틀 인디언도 나옵니다만 네. 막 여러 가지 제의 의식을 해요. 막 인간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뭐 자연의 정령에게 막 잡아먹히 가지고 그렇게 식인이 되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어떤 제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대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가 잘 이루어졌는데 국가가 탄생하면서 그런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국가가 탄생하면서 왕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 자연의 힘, 자연에서 가장 큰 정령,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곰이에요. 오.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시베리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베리아 유라시아 쪽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샤머니즘도 받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그때 빙하 이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유라시아 대륙 저 알래스카 쪽 베링 해협 쪽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쫙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일 근본 동물이 자연의 왕, 숲의 왕은 곰이거든요. 가장 힘이 세고 특히 이제 북아메리카에서는 뭐 최상위 포식자죠. 그렇습니다. 네. 사자 이런 아시아 쪽에도 그렇고. 아시아 우리 쪽에서도. 시베리아나 우리나라 그래서 호랑이도 있습니다만 네. 곰 우리도 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역시 곰이고요. 네. 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곰이 없는 에서는 뭐 요거를 이제 지금 말씀 핀마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이제 다시 교환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곰의 힘을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 하는데 네. 네. 이 곰의 힘을 결국 인간 세상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곰의 힘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결국 이 자연의 힘을 내 몸에 체현하고 있다. 이 사람이 결국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이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이제 완전히 지배하고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해가지고 결국 그 많은 이제 잉여를 만들어내고 그 잉여를 뭐 여러 가지 관계 노동도 씁니다만 쓸데없는데 기념비도 많이 만들고 네. 사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인간 사회도 어마어마한 비대칭이 돼버렸다는 거죠. 왕이 탄생하면서 네. 계급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지고 하면서 지배와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이제 완전한 비대칭성이 발생해갖고 왕이 죽으라면 죽고 완전히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곰이 여러 문화권에서 네. 뭐 거의 최상위 포식자로 있다 네. 보니까 네. 그 힘을 차용한 왕이 네.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곰에서 왕으로라고 제목이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곰이 상징하는 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책에도 나옵니다만 이 곰에 대해서 가장 어린 아이들이 애착을 가지는 보통 동물들이 곰인형? 많거든요. 곰인형. 네. 우리 테디베어도 있고 네. 패딩턴 베어도 있고 아기곰 푸도 있고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곰에 대한 근본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 네. 그래서 그런가? 네. 우리의 잠재의식 밑바닥에 이 곰이라는 것들이 우리 대칭적 사회에서 이 곰으로 상징되는 그 평화롭고 대칭이 이루어지던 조화로운 사회를 상징하는 게 사실 곰이거든요. 그리고 그 곰이 신화에서도 우리 뭐 바로 당군 신화에 나옵니다만 네. 가장 곰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뭔가 매개 동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곰을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어린애 프로에 보면 곰과 같은 힘을 곰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무슨 어린애들 프로에 우루사도 있고. 우루사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게 이 곰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느냐. 그게 좀 그럴까? 알려있죠. 곰 세 마리가 그렇습니다. 한 집에 있어 뭐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음. 어렸을 때부터 곰에 대한 친근한 뭐 배움이나 뭐 이런 걸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발표해서? 곰은 되게 무서운 동물인데. 네, 엄청 무서운데 뭐 코카콜라의 그것도 곰이잖아요. 아, 그러네. 그런 식으로 곰을 되게 친숙하게 접해와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고 많은 동물이 많은데 왜 그게 왜 이렇게 곰이냐고? 하니까 왜 그 친숙하게 느껴지겠냐 이거죠. 아. 사실은 곰이야말로 이제 보통 숲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 유라시아 이쪽을 보고 있으면 숲의 왕이죠. 가장 이제 최고의 왕인데 이 곰이 우리에게 털과 고기를 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곰이 결국 이 숲의 동물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털과 고기를. 네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뭐 사실 선물을 받는다지만 이게 뭐 저가 원해서 우리한테 선물 온 건 아니잖아요. 네. 인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대신 우리가 이 대칭적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곰을 먹을 때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곰이나 짐승들을 먹을 때 사냥하러 들어갈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먹을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해체를 하고 해가 쫙 발라가지고 묻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곰의 영혼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돌아가가지고 우리한테 털하고 고기를 주고 잡아 먹겠습니다만 네. 자기 동료한테 가서 야 난 가서 대접 잘 받았어. 정말 애들이 너한테 너무 대접을 잘해주더라고. 다음에 너가 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적절하게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하고 아이 곰 저게 뭐야 그 곰 새끼 그냥 총으로 다 사 죽여. 그래 곰이나 모든 짐승이 다 사라져가지고 결국 우리가 나중에 숲에서 얻어낼 게 없는 거하고 뭐가 과연 더 문명의 원리에 맞냐 이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곰과 이게 신화는 대칭성이니까 네. 어찌 네. 보면 우리는 저 곰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숲에서 뭐 1대 몇으로 마주쳐도 우린 죽을 테니까. 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곰 사냥을 또 해서 곰의 가죽과 고기를 또 우리가 먹으면서 또 우리는 대칭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국가 탄생 이후로는 이제 곰은 이제 사냥 기술 좋은 사람들이 사냥해서 우리가 그냥 가지는 수확물인 거지. 네. 우린 곰에게 줄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근데 곰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들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동물이 된 것 같네요. 진짜 네. 희한하게. 물론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 좀 사랑을 받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랑받는 것 같지 않고 곰은 아니면 서 있는 모습이 이렇게 약간 사람이랑 비슷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하고 가장 닮은 모습이 많고 네. 곰이? 그렇죠. 서 있는 모습도 그렇고 곰 약간 왜? 아니에요. 곰 약간 저 에버랜드 같은 데서 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사파리 이렇게 들어가고 보면 서 있을 때 이렇게 뭐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보면 네. 저거 안에 사람 들었나 싶을 때가 맞아, 있었어요. 맞아. 그거는 맞아. 그게 네, 맞아요, 맞아. 뭐 달라고 빨리 이러는 거 보면 약간 맞아, 사람 맞아. 같아. 아, 그런 적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곰이 겨울잠을 자잖아요. 네. 그게 되게 신기한 거죠. 이 겨울잠을 잔다는 건 뭐겠습니까? 뭔가 땅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땅이라는 것은 또 죽음도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죽어 있다가 또 봄이 되면 깨어나고. 그러니까 곰이라는 것들이 뭔가 우리 지하 세계, 죽음의 세계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런 것들이 묘하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곰도 이제 좋아하는 게 인간하고 비슷하잖아요. 물고기 사냥도 하고 또 뭐 열매도 따먹고 다 하잖아요. 잡식으로. 인간하고 벌집도 털고. 벌집도 털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친근감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네. 자,
자, 결국 그 이제 뭐 이런 곰이랄까 염소랄까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신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신화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어떤 지배 계급의 신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비대칭적 사회에서 신화라는 것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 정당화시켜주고 네. 그 사람의 어떤 힘을 더 강화시켜주는데 악용되는데 이제 비대칭적 사회에서는 그런 분명히 부작용이 있죠. 신화를 통해 갖고 계속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보통 신화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라는 게 아주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결국 이것도 언제 지나가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신화거든요. 네. 너가 아무리 지금 뭔가 이거 좋고 뭔가 있는 것 같아도 다 사라진다. 언젠간 사라져 가버린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아무리 뭐 영광스러운 뭐 도시에 뭐 건물이 있고 해도 그게 어느 순간에는 숲에 뒤덮여 버리고 또 말 그대로 사막에 모래 뒤덮인다. 이런 걸 사실 끊임없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신화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게 한순간에 이제 이 지구에 나그네로 왔고 그래서 갈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신화를 공부했던 레비스트로스가 네. 슬픈 열대의 마지막 대목을 그렇게 썼단 말이죠. 이 지구랄까 이 세상은 인간 없이 시작되었고 인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인간 없이 시작되었고 인간 없이 끝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화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화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말 그대로 비대칭성에 대한 욕망들을 어떻게든 그 눌러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화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물에 대해서 같다고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북아메리카 톰슨 인디언의 신화가 있어요. 네. 내 아내는 야생 염소였다. 내 아내는 야생 염소라는. 염소. 자, 그래서 이제 사냥꾼 일행이 이제 야생 염소를 잡으러 산으로 들어갔는데 네. 훈련 중이던 막내 아들이 어떻게 야생 염소 한 마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죽을 벗기고 이걸 이제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앞에 하얀 피부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따라오라며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을. 막내 아들을. 네. 막내 아들이 나는 지금 수련 중이라서 함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나는 사냥 능력을 잃어버린다. 유혹을 절대 지금 이럴 때 왜 우리 산만이들이 그거 할 때 절대 부정 탄다고 그 부부생활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신만이들 그래요? 예. 뭐 캐러 갈 때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일부러 핑계 대는 거 아닌가? 여보 지금 아니야. 지금 하면 다 내 능력이 사라져. 이런 의무방어전도 안 하는. 아이고 정말. 에이 못났다 못났어. 하지 마라 하지 마. 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너 아까 야생 염소 참 잘 잡더라 이러면서 내 따라가면 정말 더 뛰어난 사냥꾼에 관한 지식을 내가 줄게 이러는 거예요. 따라가야지.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런데 높은 절벽에 이래 가는데 도착을 하는데 바위에 갈라진 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틈으로 갑자기 슉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남자가 정신을 잃어버렸거든요. 깨어나고 보니까 여기 이제 신화의 내용이에요. 신화입니다. 신화. 톰슨 인디언들의 신화 내용. 네. 네. 그래 깨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보니까 남녀 야생 염소가 있는 거예요. 암컷 수컷이. 네.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딱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니까 실제로 보니까 남자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야생 염소에 털가죽을 걸치면 이제 다시 이제 염소로 바뀌고. 그러니까 사람인데 네. 그 염소 가죽을 쓰면 염소가 되고 벗으면 사람 되고. 네네. 뭐 그렇게 보였겠죠 눈에. 네. 편하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아내예요. 그리고 여기는 야생 염소 동굴이고, 뭐 나도 사실 야생 염소예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전기예요, 이런 거예요. 아이고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기 하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네, 해야죠. 메이팅을 해야 되는데 짝짓기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자, 문제는 이제 젊은이에게 주는 게 나이든 수염소의 털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죠. 나이든 염소의 털 가죽을 염소의 털 가죽을 주니까 그걸 쓰면 사업을 염소가 하니까. 되는데. 나이도 투점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나- 이제 밀리잖아요. 선택 못 받지.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세 번이나 안 되니까 이제 네 번째 바로 이제 젊은 염소 털 가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젊고 힘이 센 염소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온갖 이제 그 암염소들하고 다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예, 아내와 장모, 늙은이, 젊은이를 포함해 모든 암염소와 다 관계를 가지고 아이고야. 네. 해가 뜰 때까지 큰일 났네. 나흘 밤을 내내 그렇게 지내요. 나흘 밤을. 네네. 네. 야.
그 처음 세 번은 항상 또 늙은 염소 가죽을 줘가지고 안 되고 그 네 번째는 또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하여튼 보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처음 자기를 데려온 그 이제 아내죠. 아내 염소가 이제 나를 따라오세요 하더니 이제 다시 나왔어요. 동굴에서. 네. 네. 그런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당신은 야생 염소가 사람이란 거를 잘 알게 됐어요. 그죠? 이 야생 염소가 털가죽만 쓰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나 똑같다.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생 염소를 이제 다룰 때 경의를 표해야 돼요. 네. 사람이니까. 아.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 당신은 모든 암염소와 관계를 가졌죠. 그러니까 모든 암염소는 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아.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새끼 염소는 어떨까요? 다 당신의 자식입니다. 자식이야. 그럼 죽이면 안 될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남에 해당하는 수렴소만 쏘아서 죽이세요. 되는 거예요. 수렴소? 수렴소만. 아유 불쌍해. 왜 수컷들은 맨날 이렇게 당해? 아 그렇지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죽는 게 아니라 단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니까. 아. 그냥 고기하고 가죽만 주고 그다음 영혼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도 그게 아니다. 서로 이게 주고 받는 거다. 이 신화의 교훈은 뭐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요거는 그 고기와 가죽을 취할 때는 굉장히 예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뼈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 잘 보내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나옵니다만 곰을 죽여가지고 곰 두개골에다가 예쁘게 화장을 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곰이 나는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극진하게 접대를 해주더라. 그러면 다른 곰도 또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서 잔치하러 가야지. 그래 자기 고기하고 털가죽 내주고 또 사람들에게 나는 또 접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사냥을 위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되. 네네. 그러나 사냥을 하는 과정 혹은 이제 사냥에서 뭐 해체하는 과정 등은 철저히 그렇습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동물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제 이루어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 같은 걸 그렇습니다. 가지는 이런 대등한 관계로 가야 그렇습니다. 된다. 네. 그래서 못 먹거나 막 우리 사람 같으니까 뭐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네네. 그럼 동물이라고 막 하찮게 보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다 우리와 같다 하고 보라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사냥을 나갔는데 그 암염소하고 새끼 염소를 발견한 거예요. 새끼는 안 그래서 되지. 근데 이제 모르고 쏘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순간 바로 암염소가 소리를 친 거죠. 어허. 너의 자식이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건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 하고 당황해서 내가 네 충고를 깜빡 잊었다.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암염소가 다가와가지고 이 사냥꾼을 깨안아 주는 거죠. 네. 자, 내 충고를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절대 나와 아이를 두 번 다시 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전부 당신 아이예요. 그리고 전부 당신 아내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이제 수점소 한 마리 와서 걔를 이제 잡고 그래서 형제들한테 가서 이제 잡아왔다 이야기하니까 형제들도 그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 전부 암염소들이 다 네 아내고 새끼 염소들은 다 네 자식인 거 우리 다 알아. 그러면서 이제 수점소만 가지고 많이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잔뜩 갖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이게 끝나는 거죠. 신화. 일단 요 이야기에 두세 개 정도 네. 현실과 맞닿은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짚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일단 수렴소만 사냥해라. 수렴소.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렴소는 그 염소 무리에서 사실 우두머리 한 놈 빼고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잡아도 계속 개체수는 유지가 좀 잘 되거나 네. 더 늘어날 수 있지. 암염소들만 잘 있다면. 네네.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도 이게 현실적인 거를 말씀드려요. 네. 그렇게 수렴소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개체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 네, 거고. 네. 또 하나 약간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전에 동물과의 그런 어허. 관계들이 네. 있었다는 건 뭐 동서양을 떠나서 뭐 굉장히 폭넓게 보고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낙타들이 그렇게 가기 싫었다는 거 아닙니까? 먼 길 떠나기를 싫어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실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네. 과거에 많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현실을 반영한 측면, 즉 염소와 인간과의 그런 어떤 뭐 관계 같은 것들을 얘기한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이제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도 개체수 유지를 위해서는 요런 이야기들이 좀 구성이 되어야 그때 그 살던 사람들의 좀 지속 가능한 네. 사냥 개체 관리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좀 봅니다. 두 가지. 근데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신화의 또 장점인데요. 네. 근데 사실 여기 신화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하고 이야기 그런 동물하고의 어떤 뭐라고 할까 섹스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동물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수관 네. 이런 것들은 그게 동물하고라고 보기보다는 그게 상징을 하는 거죠. 이 동물 그만큼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한다는 거는 전혀 서로 다른 종만큼이나 이해하기 힘들다는 걸 상징하거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상징하고 보통 이제 문화의 측면에서는 그 철저하게 그런 거를 아주 좀 많이 금기시하죠. 그러니까 수관이라는 그래요? 것들은 예,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아니 그 금기시하죠. 금기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의 세계고 네. 문화로 지탱된 인간 사회는 그걸 네. 금지하죠. 근데 아까 지금 말했던 이런 건 될 수 있죠. 네. 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인간 사회라는 게 이제 문화의 측면도 있지만 또 대칭적으로 움직이니까 자연의 힘이 들어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금 같은 난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측면들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은 내 자아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좋은 말씀이신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이게 동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냐면 결국 내가 동물이 되어가지고 동물 어떤 군집이랄까 동물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걸 체험하고 나면 이제 동물도 우리 인간하고 같은 존재라는 것들 이런 거를 좀 이해하게 되고 물론 유치하죠 그런 것들. 그렇지만 사실 인간이 압도적으로 내가 갑의 위치에 서가지고 막 동물의 생사 여탈을 지고 흔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우리 동물하고 우리가 같고 지금 말씀대로 동물을 이렇게 잘 해야지 우리 생태계 균형도 유지되고 우리도 먹을 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신화 속 내용에서 염소가 가죽을 벗고 여자로 돼서 나랑 막 이렇게 하고 다시 염소 가죽을 쓰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또 아름답기도 하고 상상하고. 근데 내가 염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도가 너무 다분히 있는 것 같아. 동물이 한번 되어보는 과정.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리고 너도 어차피 가죽만 뒤집었으면 동물이랑 동물이야.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물성을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자연의 원리고 그 동물성을 우리는 또 네네. 사회 들고 왔을 때는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배려와 자제와 억제 이런 걸로 또 질서를 만들어내고 네네네. 규칙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거를 극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네네. 네. 동물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바로 인디언 신화를 보고 있으면 네.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배려랄까 그리고 인간이 지켜야 될 윤리 너 자식과 너가 진짜 그렇잖아 처자식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아주 합리적인 형태로 딱 결합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화의 사고라는 건 생각보다 신화적 사고는 야생의 사고는 아주 주변을 잘 관찰해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그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오지의 어떤 여러 부족들 조사해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연 현상에 대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분류하고 있거든요. 현대과학이 막 우리가 그 린네 식물학이 막 분류하고 하듯이 어마어마하게 분류를 잘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통해요 사실. 네. 자 결국 그래서 이게 이런 뭐라고 할까 이제 결혼이라는 것들이 미덕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우리가 상상력을 해가지고 동물의 영역까지 확대해가지고 자 결국 우리가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뭐고 우리가 생물로 살아간다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우주적 차원까지 끌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화에 보면 나타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뭐 약간 이본도 있어요. 또 뭐 이제 그 여자를 따라가 가지고 또 이제 그 관계를 가지는 또 인디언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결국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암염소하고 네.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지고 부부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혼이란 건 모험이란 말이죠. 전혀 서로 다른 정말 인간과 염소만큼이나 서로 다른 생물 종들끼리 만나는 게 남녀 사이의 결혼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이 신화들 보면 있잖아요. 발전기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성생활에는 명확한 리듬이 있는 거예요. 네. 모든 형태의 우리 결혼에 뭐 다 그렇습니다만 사회성과 비사회성이 동시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 결혼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남녀가 합법적인 성적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이제 그래서 승인해 준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해라. 자 근데 그래가지고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침실에 내면 틀에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일은 누가 하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사회적이 돼버리잖아요. 네. 반사회적.
그리고 남 앞에서 우리는 이제 부부니까 남 앞에서 우리는 맨날 할 거야. 남 앞에서 막 그런 뜨거운 관계를 계속 과실래요. 네.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투나죠. 빌투나고 그 비사회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네. 이 발전기가 나오듯이 여기서 허니문의 기간이 주어진다. 아. 그래서 유럽 민속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어디나 처음 결혼한 젊은 남녀 아니면 처음 결혼한 사람에게 허니문을 준다는 거예요. 아. 한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만큼은 마음껏 해라. 그러니까 허니문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꿀이잖아요. 음. 꿀은 누가 한 겁니까? 자연이 주는 거잖아요. 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선물을 즐겨라는 거예요. 허니문은 자연의 선물이니까 여기서 너희들 마음대로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즐기시오. 이런. 네네네. 자,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잖아요. 네. 그 기간 지난 거, 그 로만 폴란스키 감독 영화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비터문이 시작되는 거. 비터문. 네. 있죠 영화. 비터문이 그거잖아요. 쐐기풀로 끓인 수프처럼 이제 쓰디쓴 세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허니문이 끝나고 이제 비터문. 아주 고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밀월이 끝나고 고월. 아주 이제 입에 쓴 아주 입이 괴로운 세월. 그래요. 네, 그게 비터문이죠. 공감하시죠? 저 11년째 지금 허니문인데요. 네, 왜 그러시죠? 네. 11년째 허니문이라고요. 11년째. 네. 못 겪어봤죠 그렇게. 네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허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비터문이 시작될 때 이제 그러면 뭐냐 이제 사고를 좀 전환해라 이제 너희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네. 같이 이제 서로를 책임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책임지면서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어른스럽게 이제 행동하라는 그런 것들 항상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민속이나. 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도 너무 예를 들어 자연 상태로 방치해버리면 이거 너무 크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럼 이게 반사이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결혼이라는 게 안정적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부에 불안정한 요소가 항상 넘실넘실 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와 사회적 상태가 같이 있는 게 결혼이고 비사회적 욕망과 사회적 규율이 힘겨루게 하는 카오스가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다시 한 번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자연 상태와 대화? 사회적 상태가 같이 혼재해 있고 혼재 있고 비사회적 욕망과 비사회적 욕망과 사회적 규율, 사회적 규율. 힘겨루기를 하는 카오스 상태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비사회적 욕망이라는 건 어떤 개인적인 본능적인 욕망 뭐 그런 것도 이런 있죠. 것들과 사회적 규율이 충돌하는 네, 네. 카오스적인 상황. 정말 카오스입니다. 네. 네. 네, 네. 카오스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여기 신화도 여러 개 봅니다만 그러니까 결혼이 미덕으로 작용하느냐 악덕으로 되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인간이 지혜와 인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어느 상태와 상황과 그리고 내가 어떤 모험들 이런 것들 속에서 결정되는 거지. 이게 네. 결혼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화의 끝하고 신화는 달라요. 동화는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서로 고생하다가 왕자님과 공주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그 이후로 행복하게 이런 거는 신화에는 없어요. 신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었습니다지. 그 영속적으로 뭐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렇잖아.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아내고 나를 쏘지 마세요 하고 서로 또 떨어지거든요. 그게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런 게 없어요. 네네네네.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난 아이는 인간 사이에 두고 간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떠난다든지. 떠나요? 신화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게 좀 우리 구성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더 맞나 보다. 그러니까 안정 영원히 가고 이런 게 그게 자연적으로는 더 훨씬 어울리는 건가 봐. 위험 요소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가. 하여튼 우리는 그 자연을 거슬러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도 만나서 사랑하셨다면 이제 헤어지세요. 이혼이 답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도? 그런 뜻 아니요? 아니에요. 조론 정도? 조론? 조론 내지는 뭐 완혼. 네. 완혼 좋다. 완혼. 그래서 이제 결혼. 그게 자연에 더 맞다. 부합한다면. 네, 신화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신화가 알려주잖아요. 네. 아니 신화는 이제 질서를 만들라 이거죠. 질서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질서를 만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놔두세요 그냥. 네. 우리 일부도 완부했습니다. 네. 네.
우리 곰에서 왕으로 네. 이 책의 지금 1부는 요 정도에서 우리 마무리하고 네, 이 책이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어지는 네. 2부에서 네. 또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네. 우리 국가의 탄생은 비대칭성이라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네. 첫 번째 시간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그저 자꾸 사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사슴? 사슴, 염소. 염소나 사슴이나 여튼 네, 그런 생각은 너무 하지 마시고 네. 네, 비대칭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2부를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곰에서 왕으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